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보니 국정원의 공작. 자, 이걸 제가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해야 될지 주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내용부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그래서 마치 국정원이 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것처럼 떠들었던, 그래서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이더라. 국정원의 공작이더라.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가만히요. 제목도 좀 바꿔볼까요?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보니 국정원 거짓말. 공작보다는 거짓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보니 국정원의 공작. 예. 그렇죠. 사실 국정원의 공작인 거죠. 예. 요걸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예.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보다 국정원의 거짓말. 예. 이게 맞겠죠. 예, 그죠? 예, 요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작이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국정원의 거짓말이더라. 요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보니 국정원의 거짓말. 자, 이렇게 바꾸고 오늘 주제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선관위 해킹 논란이 우리 정치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여러 선거들을 두고 툭하면 부정선거 논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툭하면 선거 불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거 불복 이 얘기는요, 사실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소리죠. 그래서 뭐 해킹 어쩌고 하면서 뭐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은 트럼프였습니다. 이 트럼프식 주장이 우리나라에 거꾸로 수입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그 극우 세력들이 툭하면 떠버렸던 것이 선거 부정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이 뭐 부정선거였다는 등 그러면서 그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이라는 등 참 별의별 희한한 소리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이 국정원의 거짓말 때문에 해킹 논란 운운하는 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진당 걔네들은 지들이 지면 맨날 이것은 선거 부정 운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택도 아니게 북한이 해킹, 또는 중국이 해킹. 지금 틀당 유튜브들을 보면은요, 중국이 해킹해서 선거했었다는 얘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수구, 그러니까 민심의 하수구에 처박혀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상수도로 올라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국정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정원은요, 이 수구 틀딱들의 이 입맛에 맞는 정치 공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치적인 영향력을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 해킹 논란, 알고 보니 국정원의 거짓말.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자, 며칠 전에 이 선관위 해킹 시도가 4만 건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밝혀낸 거다? 이걸 밝혀낸 데가 바로 국정원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죠. 보안 점검을 거부하더니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 건. 그러면서 내부망이 뚫릴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개표가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요, 해커가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고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정도다라는 식으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선관위는 완전히 그 북한이나 중국의 해커들한테 뚫려 있는 곳이고 북한과 중국이 얼마든지 국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사실 똑같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트럼프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해킹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 딴소리를 트럼프 쪽 애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국내로 유입된 겁니다. 왜 몇 년 전에 민경욱인가 하는 그 또라이가 미국 갔다가 한국 왔다가 생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논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에 처박혀서야 될 얘기고 하수구나 흘러다녀야 될 화장실에서나 통할 만한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 있죠. 이것이 상수원에 올라와 가지고 상수도로 공급이 돼서 국내 굴지의 대형 언론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며칠 전에 벌어졌어요. 선관위는 딥다 열받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해킹이 일어나려면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해킹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요, 별로 반향이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실물 투표, 공개 수작업 개표,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킹이라는 말에 혹한 무지한 군중들은 마치 선관위가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한테 완전 노출되어 있고 지금까지 선거 믿을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아니, 미국에서도요, 트럼프가 선거 부정, 특히 해킹에 의한 선거 부정 얘기를 하면요, 웃습니다. 그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요. 심지어 CNN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트럼프를 중계방송하다가 중계방송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너무나도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끊어버려야 될 주요 언론사들이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떠부리고 있고 그 출처가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드디어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국정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이렇게 밝힌 것 자체가 국정원이 뭐 해킹 가능성 운운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자체가 실은 전문가들의 진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더라. 우리나라에서 이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데입니다. 이 키사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요? 글쎄 그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관리 전체에 위협이 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혹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야, 그러면 왜 너 국정원이 그런 발표할 때 가만히 있었어? 국정원이 뭐라 그러냐? 선관위가 아니 키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하고 협의 안 했어요. 국정원이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보도자료
나가는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국정원이 진짜 전문가들을 제끼고 지들 마음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렸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 따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발표를 통해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국정원은요,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들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을 제끼고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도대체 얘들은 왜 그런 걸까요? 자, 키사 쪽에서 박찬대 의원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이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걸 보고 보통 모의 해킹 실험이라 그래요. 모의 해킹 실험. 요 모의 해킹 실험은요, 원래 그 결과를 외부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적으로 공표를 해서 자, 이 시스템 허술해요. 해킹 가능성이 충분해요. 라고 알려버리면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바로 그 기업이든 단체든 하여튼 그 시스템을 향해서 몰려올 거 아닙니까? 해커들이. 그죠? 그러면은 이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에 여기는 털릴 거 다 털려버리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조치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뿐이지 이것을 이 회사 혹은 이 단체, 이 기관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합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완하라고 알려줄 뿐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는다. 근데 왜 떠들었어?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선관위 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보다 이런 해킹 어쩌고 저쩌고 하는 떠버리는 이런 공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발표된 날이 언제입니까?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죠. 이런 짓을 합니다. 국정원 이제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국정원의 인적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국정원이 계속해서 국내 정치를 기웃거린다는 것은 제도와 별개로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해킹 거짓말, 해킹 운운하는 이 주작질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 키사, 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발표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사실은 엉터리더라. 왜? 보안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해킹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이 국정원의 선관위 이 보안 점검은 이른바 모의 해킹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모의 해킹을 해보고 모의 해킹 해보니까 뚫리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해킹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중요한 보안 시스템을 끄고 해킹을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해킹을 누가 못해요? 그죠? 해킹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지. 이건 해킹이 아니라 컴퓨터 부정 사용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또는 공정증서 불실 기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킹은 아니죠. 해킹은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을 깨부시고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전체 운영 구성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크래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보안 시스템 꺼주고 관리자 계정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해킹을 했다? 이게 뭐 해킹이야?
이 보안 점검이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볼까요?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선거 환경과 다른 환경을 적용했다. 선관위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자 관리, 테스트 계정을 모두 제공하고 침입 차단 등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시스템 구성도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서버는 어디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 접속 관리는 어디서 하고, 전체 트래픽 관리는 어디서 하고, 요런 시스템 관리망이 다 있는데 요거를 다 넘겨준 상태에서 해킹을 하라 그랬다. 심지어 정보 자산의 현황. 예.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플래시 메모리를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우리가 백업 서버가 어디 있다든지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심지어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 지금 현재 이 선관위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이 누가 있고, 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 IP를 통해서 들어왔으며, 이 중에 좀 접속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나 이중 접속된 사람이 있네?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접속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접속 관리 시스템을 껐어. 끄고 들어온 거야. 그럼 누가 못 들어와? 선관위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일부러 들어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선거 환경과 다르게 보안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사실상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킹 침투가 진행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사무실 같은 데든 집이든 마찬가지인데, 현관문을 걸어 잠그죠. 현관문 걸어 잠그고, 또 집 안에 들어와서도 보면 서랍을 잠궈 놓는다든지, 또는 집안에 금고를 둔다든지, 또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중요한 중요한 귀금속을 둔다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우리가 우리 집에 이 보안 시스템을 점검을 하려면 현관문부터 따고 들어오는 것부터 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한 거다? 현관문 열어줘 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돈 상자가 어디 있고, 우리 집에 귀금속이 어디 있고, 요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내게끔 하는, 요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잠겨져 있는 서랍을 연다든지, 잠겨져 있는 금고를 연다든지, 요런 것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설명이 조금 복잡해지나요? 예, VH2님, 국정원이 실력이 없네. 김배현님, 그렇게 하면 컴맹인 나도 해킹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자, 이게 참, 예. 사문난정님, 시스템을 전부 이양 받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뚫리네,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도식화를 시켜봤습니다. 도식화 시켜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게 또 학술적인 내용이 되는데, 해킹의 종류라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 혹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해킹의 종류가 아니고요. 보안 점검입니다. 해킹이라는 것은요, 크래킹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해킹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은 그냥 시스템을 한번 열고 들어가는 정도인데, 크래킹은 적대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를 크래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해킹은 단순히 적대적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보안 점검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해킹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크래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해킹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요, 운영체계라든지 보안 기술 등을 미리 공개를 해놓고, 그 중에서 공개된 것 중에서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점검을 위해서, 자체 점검을 위해서 하는
테스트, 그런 해킹을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자체 점검, 내부 점검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사전 정보 없이 원격지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통상 우리가 해킹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블랙박스 테스트, 또는 이게 크래킹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진행된 건 어디? 화이트박스 테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자체 점검해 보려고 만든 거였던 겁니다. 따라서 뚫리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했어요. 근데 물론 뚫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뚫리나 안 뚫리나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그 테스트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예요. 그런데 블랙박스 테스트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방어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 것. 이건 아예 화이트박스는 방어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려면 몇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해킹하려면 몇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일단 원격지에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상용망으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관위는 상용망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망에서 행정망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행정망 안에서 선관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용망에서 행정망 넘어갈 때도 IP 주소를 입력해야 되고요. 행정망 안에서 또 IP 주소를 넣어야지 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망에서 행정망으로 들어가는 IP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망 안에서 또 IP 주소가 있어서 또 그걸 입력해야지 선관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의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지 가능한 거죠. 아니, 상용망에서 행정망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전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해킹이 되려면 이 과정을 다 박살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IP 주소나 비번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진행된 그 국정원의 지들 말 맞다는 해킹은 뭐다? 예. 요 네 가지를 모두 제공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조금 이상해졌네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의 오류가 있네요. 자, 모든 선관위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기업이든 단체든 이 컴퓨터 시스템에는요, 접속 침입 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속 침입 감지 시스템이 그 자신들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전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또 접속한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또는 접속해 있는 사람이 또 이상한 짓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시스템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루트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상위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 개별 업무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루트 디렉토리에서 상위 디렉토리, 또는 상위 디렉토리에서 개별 업무 디렉토리에 갈 때는 항상 자격 인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변을 넣어야 된다고. 예컨대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무슨 물건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카드 하려면은 비밀번호 입력하게 돼 있죠. 비밀번호 입력하든가, 아니면 홍채를 입력하든가, 아니면은 지문을 입력하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시스템이든 모든 행정망에서도 주요한 디렉토리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자격 인증, 비번을 접속하라고, 또는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격 인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지문을 댄다든지 아니면 USB 카드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다 감지하는 게 접속 침입 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진행한 선관위 해킹은요, 이 접속 침입 감지 시스템을 끄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게 해킹이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아니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에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혹시 시스템 자체에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런 그 기본적인 해킹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 전달받은 상태에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하자면 문을 열어준 상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상위 디렉토리, 개별 업무 디렉토리가 있고 각 단계별로 자격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건너뛰고 접속 감지 침입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해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킹이라고 불러도 되나? 사실 해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스템 점검, 시스템 보안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해놓고 자신들은 해킹에 뚫린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친 거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관위를 해킹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용망, 행정망, 선관위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각 단계별로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선관위 전산망에 들어가더라도 접속 침입 감지 시스템을 뚫어야지 선관위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한 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건너뛰고 바로 들어갔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의 오류 가능성만 살펴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북한에서 침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마치 이번에 발표 내용이 자신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하여튼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IP 주소라든지 비번이라든지 접속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는 상태였다면 국정원에서 과연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이건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 내부자의 공모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해킹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루시아님 좋게 말씀하셨네요. 점검했다고 해야지 웬 해킹?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점검을 했더니 취약한 점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해킹을 해봤더니 뚫리더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 이번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이 아니라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뭐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국정원이 이 보안 시스템 점검을 하고 나간 다음에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지우지 않고 남겨놓은 프로그램이 2개가 있더라. 일종의 해킹 툴 같은 게 2개가 있더라. 달리 말하자면 바이러스 같은 걸 심었더라.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이거를 나중에 선관위 관계자가 발견하고 지웠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한다? 해킹은 북한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한 거였죠. 국정원이 지들이 선관위를 해킹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이 자기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필요가 생길 때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발견된 게 2개이지 발견 안 된 것까지 생각해보면 발견 안 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예. 국정원이 진짜 국정원이야말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호님, 국정원이 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보안 점검을 나왔던 업체가 보안 점검 끝나고 돌아간 뒤에 시스템에 특정한 툴을 2개를 남겨두고 있었다면은 이거 정상이냐? 보안업체 관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는 그 업체는 업무 그 용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 업체는 인터넷 보안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간첩질을 한 거거든, 한마디로. 간첩질을 누가 한 거예요? 국정원이 한 거죠. 예, 이게 지금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용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국정원은 왜 이럴까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 국정원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이죠. 국정원 1급 보직 인사가 무더기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일종의 지사 또는 파견 근무 나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1급 그 보직 그 국장급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 번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 인사 발령을 받고 외국에 발령받았던 사람들도 다 급거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인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인사 전횡인이 어쩌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 제1차장이 감찰을 받는 일까지 생겼어요. 국정원 해외총괄 차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더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실은 윤핵관이 몰려와가지고 그 윤핵관이 자신들이 이 국정원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장악이 잘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1차장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이용해 먹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게 1급들만 그런 게 아니라 3급, 2급, 1급 등 국정원의 웬만한 고위직들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사를 놓고 이미 발표된 인사가 뒤집어진다. 아니, 공직사회에서 일단 발표된 인사가 뒤집어지는 사례는요, 없어요. 일단 인사가 발표가 되면요, 그거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효과,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뒤집는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검핵관이 제거되고 꼴통 핵관이 등장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검찰 출신의 검핵관,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검핵관들이 이 국정원에 대거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보면은 약간 좀 비둘기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희마리가 없어. 좀 헐렁헐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이 국정원 내에서 꼴통으로 분류되고 있는 애들이
지들이 윤핵관이라고 설치면서 검핵관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뭐 강경 윤석열파 뭐라 해야 되나,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강경한 뭐 초강력 윤석열 측근 세력들이, 친위 세력들이 검핵관들을 제거하고 지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 또는 뭐 약간 비둘기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것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그나마 검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고 나발이고 한계고 법이고 다 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하라면 다 해야 돼. 요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즉 국정원 내부 출신의 꼴통 강경파들만 득세한 것이고 이들이 지금 현재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진다? 윤석열식 유신체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한계라는 것을 모르는, 한계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까라면 까, 요런 자들로 국정원이 다 채워져 있다. 그나마 검사들 중에서 약간 좀 온건파들은 다 쫓겨나고 강경파들만 살아남았다. 그 강경파들은 뭐 법이고 나발이고 관행이고 어쩌고 또 법이고 헌법이고 다 필요 없고 민주주의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권력은 무조건 강화를 해야 되는 거야. 윤석열 정권을 무조건 강화시켜야 돼. 라는 자들만 지금 국정원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크리스 씨님, 푸틴이 했던지 바로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자면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지 바로 그대로인 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은 제일 먼저 한 게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잖아요. 중앙정보부 창설한 거고. 그래서 중앙정보부 밑에 각 군에 나눠져 있던 정보부대를 다 통합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전두환은 중앙정보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자기 친위 세력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그 중앙정보부가 안기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바로 윤석열 역시 똑같은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위 부대로 국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다 채워넣겠다. 이 다음 단계는 국회의원도 내 친위 부대로 다 채워넣겠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 가차없이 날아가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뽑으라면 뽑고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친위 부대, 예스맨들, 강경파 예스맨들로만 권력을 구성하겠다. 이건 거죠. 그게 지금 윤석열식 유신체제인 거죠. 이걸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꿈꾸고 있다. 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 지 맘대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쉽나? 민주주의는요, 한 번 누리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압제에 쉽게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987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향유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이렇게 이런다고? 안 되죠. 얼마 전에요,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지금 해서는 안 될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잘못된 어떤 건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온건한 얘기를 하는 놈들은 다 쳐내고 있고 그 자리를 강경 꼴통들이 차지하고 있다. 뭐 유병호, 감사원의 유병호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요 얘기를 유시민 씨가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유시민 씨가 다 알고 있으면서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표현하지 못한 그걸 뭐라고 보느냐. 윤석열식 유신. 윤석열은 지금 총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적으로 틀렸다는 것도 알고 국민들이 거부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는 하고 싶어. 그래서 지는 지금 몰고 갈 겁니다. 이대로 몰고 갈 거예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자신한테 불리한 모든 언론 보도는 다 가짜 뉴스.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이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새끼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놈은요. 또라이 아니면 지가 총통이 되고 싶은 자예요. 물론 총통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 자체가 사실 또라이지. 지금 우리는요. 정상과 비정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민주조합 운동이 아니고요. 정상이냐 비정상의 싸움이냐. 근데 여기다 대고 누가 협치 운운한다? 야, 비정상하고 협치하는 거 봤어? 아이고. 통커리님, 김정일 따라하기. 그렇죠. 제2의 김정일을 꿈꾸는 룬돌이라고 하셨는데, 예, 딱 그 상황이에요. 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걸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지.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은 유신을 꿈꿔. 얘는 지금 총통이 되고 싶어 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도 윤석열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법적으로도 별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헌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도 싫어하는 거지만 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위 부대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친위 부대들을 내려받고 있고 그래서 언론을 짓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 그 부분을 제가 채워 넣습니다. 윤석열은 제2의 유신. 윤석열은 지가 총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입니다. 제가 컴팩트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